예, 이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PLM에 대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PLM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 업체에 할 때 CA 하는 분들은 CA가 가장 중요한 거고 PLM 하시는 분은 PLM이 가장 중요한 거고 마케팅은 다 중요한 건데 저희가 제 후배 세대나 저희 세대들에게 좀 이런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자기 점점 엔지니어로서 좀 이제 확장되려면 적어도 30대 후반서부터는 자기 주위에 있는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일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차장분들이나 뭐 고참 과장들 분들에게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하드웨어만 하신다면 소프트웨어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소프트웨어만 한다고 그러면 유저 인터페이스나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같은 것들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하는 거를 조금 자기가 공부해 봐야 된다. 관리 능력을 공부해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장에서 그 다음에 임원으로 가시면 마케팅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편지를 받는데 이제 팀장이나 과장,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평생에 한 분야를 되게 공부를 했는데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허해지는 것 같다. 도대체 내가 이 길을 진짜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체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엔지니어링의 꽃은 사실은 시스템즈 엔지니어링이지 않습니까? 유이사가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실 부분인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자기 주변에 있는 지식들과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난 돈 몰라. 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가 이게 내 프로젝트가 뭐 5억짜리인데 15억짜리 소프트웨어 사줘. 난 그러면 이럴 거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는 각 분야에 그래도 현업에서 사용자와 계속 대화를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자기가 그렇게 뭐 회사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도 팔고 뭐 이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업에 있는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부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 내 주장이 아니라 고객이 내가 오래 살아나려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에게 이런 거가 앞으로 이런 전망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같이 성공하는 것이 진짜 끝까지 성공하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3부에 더 열심히 많이 들어주시기를 결론이 이제 나오는데 현업에 있는 고객들과 IT 벤더와의 저는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그 갭을 조금 이 자리를 해서 조금 줄일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여기죠. 하나 더입니까? 여기죠. BTC. 여기 이게 왜 들어갔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TC 코리아의 유용효 이사님께서 이제 아마 뭐 엔지니어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 좀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주옥 같은 명언들이 쭉 있는데 뭐 길은 원래 없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게 길이 생겼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많은데 항상 몇 년 전에도 뭐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맞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봤지만 사실 이렇게 아까 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마다 다 중요한 게 있고 지금 여기서 중요하지 않는 분야가 없을 거고요. 이게 다 모여야지 회사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분야 이외의 것들을 잘 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미생을 보면서 요즘에 기업체 분을 만나면서 꼭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본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 특히 제 주머니나 옆 사람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다른 데는 어떻게라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한국의 이제 제조기업의 경쟁력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잘 되다가 최근에 이제 경쟁력 부분에서 굉장한 이제 뭐 빨간불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더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솔루션도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업체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좀 분명하게 나옵니다. 위에 뭐 LM하고 QLM 이야기 나왔지만 저게 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4, 5년 전에도 이미 나왔고 계속 해마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단지 그때는 저기 LM도 보면 뭐 요구사항부터 뭐 모델 뭐 캘리브레이션까지 있지만 저게 원래는 다 오프라인은 다 됩니다.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추적성이란 단어 때문에 온라인에서 다 할 수 있느냐 찍으면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저게 끝까지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제 요구사항만 관리하다가 이제 모델도 만들었고요. 지금은 그 테스트까지 쭉 연결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이런 과도기 측면에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즉 그 불편함이 계속 존재를 하는 거죠. 저렇게 만들려고 하면 불편한데 그 후공정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안 만들어 놓으면 쓸 수가 없는 형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R&D에서 굉장히 좀 대두가 될 것 같고요. 이게 QLM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 관리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품질이라고 아마 99%는 이야기할 겁니다. 뭐 품질 밑에는 이제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납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갈 텐데 그러니까 품질을 잘 관리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만든 제품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요즘에 큰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위에 앞에 이야기했던 뭐 기능 안전도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데 이제 혼자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아까처럼 그게 이제는 기구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있고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옆에 거와 같이 붙어서 실제 끝에는 제품이고 물건이지만 제가 일하는 부분은 뭐 기구만 할 때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끝에 가보면 종합예술인데 개인한테는 이제 개인 것밖에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옆을 돌아봐야지 실제 품질이 향상되고 뭐 그 기능도 개선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이노베이션 혁신도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M하고 QLM은 좀 전통적인 시장, 그냥 전통적으로 계속 밑바닥을 이루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IoT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이제 조 박사님도 옛날에 국방 쪽에 계셔서 그 국방 이코르 시스템 엔지니어링, 저거 빼면 시체라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게 뭐냐고 물으면은 실체가 잘 안 보이죠, 그죠? 지금도 잘 안 보이는데 이제 트렌드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요즘은 그 앞에 ALM도 이야기했지만 뭐 제품을 구성하는 데서 소프트웨어가 최고입니다. 최고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과거에는 어떤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체계를 보면은 이제 그 비중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아키텍처입니다. 그 안에 핵심은 아키텍처를 어떻게 잘 해야지 그 이 아키텍처 중심으로 모든 제품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마지막으로 IoT입니다. 뭐 IoT는 그 아마 백인 백색일 겁니다. 제조업 그 회사한테 물으면은 다 그냥 그 정의가 다 다릅니다. 저희 회사 정의, 뭐 이 회사 정의 다른데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객에서 바라보는 그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은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업체마다 다 소개받으면 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뭐 이제 사실은 그 기업체에 계속 책상만 앉아 있다가 다른 일 보다가 이런 일을 받아보면은 이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상당히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IoT도 뭐 뒤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IoT의 핵심은 띵입니다. 띵. 그러니까 사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인데 그래서 그 사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의 핵심은 서비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가장 그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부분이 누가 만들면은 잘 따라하는데 그러니까 IoT 시장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과거에는 한두 개였는데 지금 수만 가지 나오고 뭐 그게 제품 그 물건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어서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연결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기업체에서는 그 IoT란 시장이 꼭 바라보고 있고 저희는 그 IoT란 시장에서 그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그 이제 플랫폼 중심으로 플랫폼과 그 어떤 디바이스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PLM과 연결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다음에는 그 다소 백 이사님은 주로 이제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 동안에 이제 대부분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엔지니어링 회사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링 회사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전문성이 장점인데 단점은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키아 같은 경우나 그런 회사들도 보면 굉장히 전문 회사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커다란 회사고. 근데 그 배 이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다소라는 회사가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의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 어느 날 그 성공이 영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마케팅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뭐 새로운 2015년에는 새로운 그 분야에 대해서 마케팅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좋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메가 트렌드나 어떤 소위 말하는 뭐 킬러 앱 어떤 그런 굉장히 큰 기술의 흐름들, 혁신적인 기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다소 시스템을 소개를 드리면서 저희가 2011년부터 준비를 해서 사실 그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2012년에 3D 익스피리언스 컴퍼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해당하는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기술 플랫폼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제품이나 솔루션을 다 매핑을 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밸류를 이제 전파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희의 어떤 시장의 타겟 전략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조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그 물줄기가 저희가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자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전문 유저나 설계자들이나 이제 이런 그 전문 테크놀로지 전문에 치우친 그런 분들을 이제 뭐 제외하거나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그런 기업의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의 어떤 그런 솔루션 가치를 좀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풀어서 전달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지금 계속 그 어프로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하는 가장 큰 행사가 있어요. 그 3D 익스피리언스 포럼이라는 그 행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예전까지만 해도 유저 컨퍼런스에서 이제 웬만한 제품 업데이트나 솔루션에 관련된 비전이야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비즈니스 토픽을 중심으로 그 어떻게 고객들의 비즈니스의 아젠다에 그 솔루션을 녹여내서 그 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좀 봤는데 제가 이름이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기억이 안 돼서 그 하버드 경제학자신데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무슨 파괴적 기술 해서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존속적인 무슨 혁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고객의 어떤 니즈에 대응하면서 만들어내는
예컨대 뭐 세탁기에 무슨 건조 기능을 뭐 이렇게 고객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속적인 어떤 개념의 혁신이라고 보고요. 파괴적 혁신은 또 반대로 완전히 그동안에 고객들이 이게 필요한지도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아까 그 삼성전자 말씀을 이제 잠깐 해주셨는데 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 제가 이제 모 교수님께 좀 들어봤습니다. 자문을 구했는데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 관련해서 좀 기조를 많이 흔드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갈 때.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의 우리가 뭔가 이런 그 가장 코어되는 어떤 핵심되는 솔루션을 지금 팔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수요나 이런 걸 좀 볼 때 좀 다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그런 고민을 다소 시스템이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이제 솔루션 뭐 CAD나 PLM 쪽의 클라우드 오퍼링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생명과학 쪽에 분자 해석까지 하는 회사까지 인수를 했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 업체도 인수를 했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묶어내서 아직 고객들한테 실질적인 니즈까지 지금 연결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현업의 우리 벤더사의 어떤 영업 또는 이제 테크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관련 내용을 소화를 하기가 사실은 그 페이스가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 소화도 하기 힘든 상황이고 또 많은 그 솔루션을 또 팔려면 저희 또 판매 협력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록 뭐 지금 IoT, 스마트 디바이스, 모바일, 뭐 인더스트리 4.0 이런 좋은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그 저희도 이제 마케팅도 사실은 이제는 좀 전진 배치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주로 의사결정자들, 고객사 임원들 저희도 지금 만나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저희보다 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거에 공부 많이 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그게 관계가 있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목이 돼서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좀 실체가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아직은. 그래서 하나의 지금 벤더의 접근은 하나의 그것들을 마케팅이나 어떤 기술 선도 이미지 뭐 영어로 이제 소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먼저 던져놓고 갑니다만 혁신을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그렇게 간극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급하게 좀 풀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올해 보는 다소 시스템에서 보는 가장 이제 신기술의 어떤 시장 도입 과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스 관점에서 그 일본의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뭐 ROI나 TCO 쪽에서 저희가 좀 많이 좀 같이 차별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멉니다. 이제 그렇게 심지어 사스 얘기도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세일스포스닷컴이나 와서 그 가치를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사 설립도 사실은 작년에야 된 것 같고요. 세일스포스닷컴도 이 간극이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실제적으로 세일즈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좀 새로운 어떤 개념의 기술들이나 이런 좀 신 메가 트렌드 기술이 이 현업에서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하게 와닿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과정상의 그 기간들이 좀 많이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술들은 또 혹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짧은 시간 내에 좀 확산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국내 그 벤더사의 국내 지사에서 시장을 예측하고 바라보는 데는 일정 부분의 한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예. 사실은 제가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어떤 교수님이 그 코카콜라의 적은 펩시가 아닐 수 있다. 뭐 생수일 것이다 미래에는. 그때 저도 엔지니어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 굉장히 그럴 수 있겠지 그랬는데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뭐 가상적으로 경쟁회사일 수도 있고 요새는 그런 거가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마존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것도 아마존이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건 그렇고 2015년에 그 엔시스의 김한석 이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업에 가서 저도 이제 그 CA 엔지니어로 이제 그 시작을 했었는데 CA에 있는 그 고객들은 굉장히 잘 안 바꾸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솔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플루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근데 이제 아까 그 일부에서 말씀하셨을 때 요새 이제 그 CA나 이런 거의 트렌드가 이제 멀티피직스라든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현업에 있는 고객에 있을 때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는 벤더의 그 마음이지만 그동안 충성스럽게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벤더에서 해줄 수 있나 그 고객들을 계속 데려가려면 예를 들어서 한 분야 CA가 여지껏은 한 분야의 전문가만 계속 하고 나머지 디멘전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하고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 유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구조나 이런 데에서 하고 또 구조하는 사람들에게 유체나 EMI, EMC에 대해서 그 우리 솔루션을 사용하면 얘네들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벤더사한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현업에 있는 사람들, 엔지니어들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객들이랑.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엔시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커니컬 엔지니어가 이동 해석을 한다기보다는요.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코업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하는 게 엔시스가 추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멀티피직이 유행이다 보니까 전자전기하는 분들이 서멀 해석을 관심을 갖고 집중하시기도 하시고 구조 해석을 하시기도 하시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묶는 이런 해석들을 재작년부터 진행을 했고 엔시스에서는 가상의 엔시스 폰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드랍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서멀 해석, EMI, EMC, SA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을 다 한꺼번에 묶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들은 같은 엔지니어가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같이 통합할 수 있는 GUI를 만들어서 같이 서로 소통하고 데이터를 서로 손쉽게 넘기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제품 개발에 대한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쪽에 포커스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의 전문화된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고 열도 많이 나고 기능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피직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피직의 특성을 맞춰놨더니 다른 피직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또 틀어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해서 처음부터 같은 그래프 같은 플랫폼에서 봤을 때는 훨씬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 떨어져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쪽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다른 쪽을 신경 안 쓰고 자기 주장만 이제 엔지니어들을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지 않죠. 전체 시스템적으로 이게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라는 게 엔시스가 지향하는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시뮬레이션이 오늘 여러분들이 PLM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제조업에 많은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시뮬레이션이 정말로 저희 제조업 쪽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만큼 고객들이 그걸 잘 쓰게 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 것들은 사용의 편리성부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시스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지만 사용의 편리성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엔시스의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제품 개발에 CA 툴이 하나하나씩 녹아 들어가서 정말로 시스템적으로 이 CA 툴들과 실제 제작 환경들이 잘 묶여져서 제품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뭐 엔시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그 이쪽 방향으로 협업이나 이런데 눈을 이제 뜨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자, 그다음에는 이제 테클라 코리아의 김혜원 상무님. 지금 뭐 좀 세졌죠. 일부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 테클라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철근이나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뭐 롤스로이스 같은 자동차의 롤스로이스 같은 회사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 좀 그 현대차 정도인 소프트웨어도 근무하셨고 이제 뭐 고급차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테클라의 그 비전과 2015년 그리고 테클라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학생들이나 고가고 자기가 접근하기가 액세스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2015년에 하실 것인지. 예, 우선 그 맨 마지막 그 질문부터 그 답해드리면 저희 그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캠퍼스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들이 트레이닝 거기에는 이제 트레이닝 머티리얼까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파운데이션 서티피케이션을 그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공급하고 수요가 좀 밸런싱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저희 서티피케이션을 따면 그분들을 취업 쪽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준비가 돼 있는데 학생분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국내에 지금 약 한 15개의 대학 쪽에 이제 보급을 하고 스타트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그 건설 건축 쪽으로는 약 10년 전부터 계속 그 대두되고 있는 게 아마 모바일 베이스의 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로지스틱 물류 쪽의 모니터링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러다가 근래에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모바일 베이스하고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그런 어떤 그 니드들이 이제 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금 저희 회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타사하고의 그 가장 큰 차별화라고 한다라면 타사는 이제 공용화되어 있는 그래서 아까 사스도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저희 나라 그 국내 고객분들의 가장 큰 그 니드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해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테클라 그다음에 트림블사가 추구하는 내용은 각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희가 모바일 베이스가 됐던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커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공하는 게 이제 필드 3D라는 거는 모바일 베이스와 클라우드가 연결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GIS, 지하 매설물하고 연결된 부분, 그다음에 FMS 쪽에 관련된 부분, 거기에도 이제 모바일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에어리아에 그 모바일 베이스를 연결하고자 하는 게 트림블사의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트림블 커넥트입니다. 그래서 그 트림블 커넥트의 확장성을 이제 게리 테크놀로지에서 그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향후 올해서부터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건설 건축 쪽에서 사용되는 그 수많은 장비들이나 측량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측량 장비들이나 건설 중장비들하고의 그 모니터링 아니면 그런 시스템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한 예로 들면은 우리가 아스팔트를 하나 깔면은 롤러가 어떤 두께의 아스팔트를 깔라고 할 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그 두께에 그 근접할 수 있느냐를 아예 그냥 그 시스템에다가 센서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두께 되면 딱 멈출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저희 트림블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DBO의 라이프 사이클을 전방위적으로 솔루션을 프로바이드하는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부터 해서 빌드를 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팅까지 넘어가는 그 전반적인 거를 저희 이제 트림블사하고 그 중에 이제 테클라 코리아가 구조 분야에서 그 먼저 이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그 대두되는 게 비하인드 데이터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이 됐던 모바일 시스템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확산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BIM 데이터의 거의 90% 정도가 거의 그 디자인 빔입니다. 그래서 설계 사무소에서 만들어지는 그 디자인 빔이다 보니까 시혜적으로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쪽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필요한 거는 시공에서 만들어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닌 설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벽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아마 컨스트럭션 BIM이라는 거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쪽은 클라우드와 모바일 쪽이 그런 식으로 묶어서 컨스트럭션 BIM 데이터를 가지고 협업을 하는 쪽으로 아마 확산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물류 쪽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데이터 자체는 현장에서 이렉션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져서 체결이 돼야 되는 그 오브젝트가 그 물류 쪽에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 베이직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의 연결고리를 못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 서드 파트로 그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제 바코드 베이스로 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그 현장에 그 입고되는 것까지도 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이제 국내 시공사의 본사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저 중동 지역에서 지어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그 컬럼이나 아니면 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이제 앉아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들로 지금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쪽으로는 아마 그 좀 더 컨스트럭션이나 매뉴팩처링 쪽에서 필요했었던 BIM을 델리버리를 하고 그로 인해서 클라우드나 모바일 베이스로 좀 더 고객분들이 그 활용성을 높여가는 쪽에 좀 포커스가 돼서 제공하는 쪽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테크라 그러면은 이렇게 뉴스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국내 보면 BIM 그러면 이제 근데 제가 말씀을 조금 잘라서 그런데 그 박사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랜드마크 뭐 예를 들어서 롯데 슈퍼타워 그다음에 부산 영상센터 아니면 뭐 한강에 가면 아일랜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이 모든 것들이 테클라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제작이 돼서 저는 알죠. 디렉션이 근데 됐습니다. 이제 의외로 뭐냐면은 이제 그 갤리하트 시스템이나 스케치업 같은 거를 그 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실 갤리하트 시스템의 그 커널은 다소 카티아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거 어떤 관계가 그 되죠? 부분은 이제 기존의 그 DP 같은 케이스가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저희가 게리 테크놀로지 쪽에서 그 설비 쪽에 그 스케치업 베이스의 그 설계 그 모듈이 이미 나와져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저희가 모든 그 코어 그 라이브러리들은 스케치업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저희 만약에 테클라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물에서 저희가 지하, 지상 뭐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가는 램프 같은 것들을 구조물에서 이렇게 모델링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한 거를 그냥 그 드래그 인 드롭으로 해버리면 바로 이제 테클라 오브젝트로 전환이 돼서 그 안에다가 이제 배근을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는 전방위적인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비바 코리아의 그 함상욱 전무님이 이제 그 아비바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계에서는 좀 독보적이었지 않습니까? 30년간 굉장히 독보적이었고, 근데 이제 일반 아까 PLM을 뭐 싫어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 기존의 PLM을 앞에 내세운 회사들이 주로 그 CAD 회사, 3D CAD 회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회사들이 이제 수비하는 형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마켓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2015년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을 꺼내주셨으니까 네. 이제 그 전통적인 PLM 솔루션 벤더에서 수비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전통적인 그 MCAD 마켓에서의 포화를 이제
중공업이라든지 플랜트 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PLM 영업을 해주셨죠. 네. 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수면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PLM이란 개념 자체도 사실은 이런 플랜트 조선 업계에서는 많이 생소했었던 과거입니다. 예, 이제 그런 개념을 사실은 전통적인 플랜트 이제 저희 엠캐드 벤더 세 군데에서 이제 거의 그런 쪽을 좀 많이 홍보를 했죠. 그래서 모든 지금 사실은 조선 중공업 쪽이라든지 플랜트 쪽에서 개념 잡고 있는 이제 그런 PLM이란 전통적인 개념을 사실은 그런 수주 산업에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많이 하셨죠. 물론 이제 저희도 그런 PLM 쪽에 관련된 솔루션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대규모 국내의 어떤 그런 조선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1, 2, 3등 하는 회사에 저희가 캐드를 공급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그런 PLM 솔루션 벤더에 저희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저희가 도전을 해야 되는 시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제 전통적인 수주 산업이고 이제 오더메이드 산업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다른 점이죠. 설계와 제작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 그런 일반적인 기계 산업, 자동차, 전기전자처럼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양산 체제가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용어도 사실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설계자라고 불리고 일반적인 쪽에서는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양산에 들어가는 책이고, 저희 같은 대규모 플랜트 장치 산업에서는 이제 설계와 그다음에 이제 설계와 생산이 동시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같은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물론 이제 핸드폰도 같은 기종이 없기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다 다른 그런 분야가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품 수가 파트 숫자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작은 일반적인 상선만 해도 수백만 개에서 현재 프로젝트 전체가 점점 대규모화되고 있으면서 부품 수만 따져도 한 2천만 개 정도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통적인 플랜트 제조업체, 그다음에 조선 제조업체에서 어떤 이런 아주 최신의 그런 IT 용어를 쓰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물 인터넷, 스마트 디바이스,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사실 개념도 잘 모르고 PLM까지 포함해서 잘 모르고 이런 전통적인 산업에서 바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발 종이 도면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 장치 산업에서 종이 도면이 거의 100년 이상 존재해 왔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IT가 발달했다는 대한민국에서조차도 아직도 종이로. 그러면 네. 아이바에서 20-30년 동안 왜 종이 도면을 왜 안 보내시는 이렇게 그러게요. 예. 하셨습니다. 이제 사실 그런 걸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걸 전달하는 쪽에 저희 솔루션 쪽에서 놓고 봤을 때 많은 부분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과거의 시스템이 이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었고, 사실은 이런 전반적인 IT가 쫓아와야죠. 타블렛 PC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발달이 해준 상황이 돼야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최첨단의 IT 기술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규모 조선소로만 딱 놓고 보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퍼포먼스를 좀 올려달라. 재밌는 사례 하나를 들자면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급했던 솔루션보다 시스템이 2배가 느려졌다. 이런 이제 컴플레인을 커스텀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저희 본사한테 피드백을 하는데 고객의 컴플레인은 이제 100%가 시스템이 느려졌다. 그래서 그럼 고객 본사에서 그럼 어떻게 느려진 거냐? 과거에 클릭해서 나오는데 1.5초 걸렸는데 지금 3초가 걸린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컴플레인에 많죠. 가깝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사실은 IT에 따르는 그런 대한민국의 요구 사항은 너무나도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최첨단의 IT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잘할 수 있으면, 자 종이를 없애서 도면을 없애서
타블렛 PC에서 또는 이런 지금 많은 작업자들이 나이가 먹고 그다음에 경험이 미숙한 젊은 친구들이 조인을 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도면이라는 그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최첨단 IT 용어를 쓰지 않고도 도면을 없애서 실제 그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화두라고 봐야죠. 그렇다고 치면 과연 타블렛 PC에서 운영이 가능한 솔루션, 그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요런 걸 통해야 결국은 PLM이라는 전통적인 용어를 쓰시는 쪽하고 CAD와 도면에 관련된 각종 벤더 프린터라든지 데이터든지 이런 거를 한데 처리할 수 있어야만 PLM이라고 붙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사실은 플랜트나 뭐 항공 이런 정비 같은 데 보면은 기계와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이랑 되게 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러 간다라는 거가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현업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도면 보러 갔다 왔다 하는 것도 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요구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잘 해주셨고, 여긴 전망 안 나오셨는데 그럼 이따가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 4부로 시작을 할 때 말씀을 좀 이따 해주시면 좋겠고요. 4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본인에게 한번 하나씩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유 이사님에게 PLM이란 뭐냐?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란 뭐냐? 그거 하나씩 여러 한 분들에게 그걸 하고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4부에서는 사실은 4부에서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온 거 중에 마지막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유사님이 어저까지 20년 넘게 했던 거에서의 뭐 화두 하나를 제가 뭐냐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괜찮겠죠? 숙제를 어려운 숙제를 내주세요. 그래서 4부 지금 2015년 전망에 대해서 저희 유 이사님이 한 5, 6년 계속 전망에 대해서 나오셨잖아요. 전망이라는 거가 저는 전망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측의 반은 불가능하고 반은 왜냐하면 비선형일 때, 아까처럼 인터럽티브 이노베이션일 때는 비선형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거고, 선형이면 대략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세상에 선형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선형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을 때 전망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 지금 내 거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미래에 대해서 뭐 하냐. 근데 여기에서 약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화두를 듣고 나에겐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미래에 준비된 분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온다. 그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숙제를 줘가지고 계속 머릿속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망이란 거가 사실은 저는 꼭 이럴 때 미국의 CES에서 보면은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왔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저 자율주행은 누구를 위한 건가? 집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동 주차하는 거 위에는, 그러니까 이게 술 먹은 사람을 위한 거냐, 아니면은 저걸 왜 저렇게 무인으로 해서 진짜 사람이 안 타고 저 혼자 그냥 돌아다니게 할 거냐. 김 여사 때문 아닐까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자율주행을 통해서 또 다른 쪽에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습니다. 융합 기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중에 10분의 1 정도가 상용화되고 나머지는 그냥 나왔다가 사라지고 또 나중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뭐 IoT 이야기 많이 했지만 아까 이제 저기 박사님 이야기했던 게, 저는 이제 PLM
사실 저한테는 제 인생이었거든요. P&M이란 제 인생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아까 2D가 원 없어진다 그랬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에 입사했을 때 드래프트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에 그렸는데, 그러니까 드래프트에 수정하고 이렇게 출력도 하고 뭐 펜플로트로 출력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드래프트 그릴 때는 에러율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정교하게 섹션 하나를 열심히 보기 때문에 치수 틀릴 일이 없는데, 이러면 이제 컴퓨터로 가면서 에러율이 급속히 올라갔답니다. 왜냐하면 카피를 했거든요. 그 카피하고 나서 내가 이기서 뭐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었다가, 제가 문화적인 충격은 3D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3D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면을 없애고 3D로 간다고 열심히 막 3D에다가 뭔가를 온갖 정보를 다 집어넣었는데, 그 다음 문제는 어디냐 그러면 지금 3D 프린터로 나왔지만 그 금융업체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몰드 업체. 이제 쉽게 보면 회사에서는 뭘 원하냐 그러면 3D가 되면 이제 금융이 필요 없다. 아니 반대로 놓고 보면 이제 2D가 없어졌다. 이제 갑자기 3D만 주고 금융을 만들어라라고 오더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모든 업체가 다 반대하고 심지어 생산도 다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설계자가 3D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제가 느끼는 6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40%는 크기의 경험이지 이게 3D가 100%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2D는 없어지지 않을 거고, 그 도면이란 것도 지금까지 계속 존재한 걸 보면 그게 진짜 언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쉽게 보면 지금 또 다른 화두가 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IoT라는 거가 사실은 그 엄청난 매스컴의 엄청난 비즈니스의 파급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그 융합 기술인 거죠. 그 우리가 그 고객 만나면 제일 힘든 게 그 결과를 원합니다. IoT 딱 그러면 그냥 결과, 내가 뭘 사가지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면은 뭘 하면은 답이 딱 나와서 이제 뭐가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알면은 그 비즈니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두려운 부분은 이런 IoT란 거를 우리가 막연히 이제 어떤 걸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데서 이미 나와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제로섬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 똑같은 서비스를 과연 우리가 똑같은 걸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우려성이 조금 그 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oT를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보통 많이 할 때 과거의 방식들 있잖아요. 개발을 해야 된다. 그 국내 회사들도 IoT를 접근하는데 그냥 다 개발했대요. 자기 인력들이 있어서.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이게 유지보수돼야 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근접해야 되는데, 그런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놓고 보면 그 전체 범용성을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또 다른 거를 흡수할 수 있는데 너무 하나에 그냥 완벽하게 가버리면 다른 것들을 흡수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IoT란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그 흥미롭지만 그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IoT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이끌어내야 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텔캠의 이동주 이사님에게는 요걸 말씀하시고, 그 이동주 이사님에게 캠 고객이란 무엇인가? 오늘 조금 있다가도 고객 만나러 가신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고객이 도대체 뭔가, 나의 인생에 나의 가족이나 뭐 이런 것까지 바꿀 수 있는 건가? 한번 묻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좀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한번 처음 와봤는데, 사실은 그 제가 속해 있는 그 분야 시장하고 여기 또 오신 분들이 계신 시장은 조금 많이 좀 상기한 것 같아서, 좀 단어 자체가 저도 약간 좀 모르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서 약간 좀 이렇게 당황을 하거나 그랬던 것 같고, 이제 가서 이제 많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있는 분야가 케민 분야이기 때문에 이 가공 관점에서의 그 2015년의 그 전망은 그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동화 그리고 표준화 그리고 맞춤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특히 이제 가공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인력 수급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동화나 표준화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한국텔레콤도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고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자체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제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과연 이제 캠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사실 이제 캠이라는 게 이제 그 머시닝이 아닌 그 매니팩처링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제조 공정에서 어떤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어떤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그 업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2015년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저기 나와 있는 말 자체도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 그 직원들이 그 쓴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 한국텔레콤이 아마 2015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또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객은 무엇이냐? 밥줄이죠. 저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고, 저의 존재를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고객이 부르면 달려가야죠. 근데 이제 아무 고객이나 다 부른다고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또 중요한 고객이고 또 그 뭐 다 이제 뭐 여기 뭐 마케팅 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기술적 계신 분들 계시지만 결국은 사실 고객들이 없으면 저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런 부분들 해야 되고 사실 제가 그 2015년 화두는 사실은 금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지금 지금 한 10일째 지금 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외부 업무를 좀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좀 중요한 고객이다 보니까 좀 또 가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고객의 정의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다소 시스템의 백윤 이사님은 뭐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 설명해 주시고 질문은 이제 백 이사님에게 소프트웨어 마케팅이란 진짜 피곤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왜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이 합병을 해서 피곤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뭐 스트레스가 있으시면 한번 푸시죠. 이 기회를 통해서. 예. 뭐 역시 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상황 얘기는 좀 어차피 우리가 고객의 어떤 수요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 정부가 아무리 지금 뭐 내수 활성화니 뭐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수출 뭐 경제 활성화하겠다고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만 뭐 역시 기업 IT 투자는 이제 필수적인 이제 부분 쪽에만 쏠리게 돼 있는 게 뭐 당연한 지금 로직이고요. 그 기존에 그래서 있는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대형 프로젝트들이 그 동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 영업 쪽에서 이제 빅딜, 뭐 메가딜 이렇게 해서 내건데 뭐 3억 이상, 5억 이상 또는 10억 이상 어떤 자의적인 기준을 이제 가지고 그런 딜들을 가지고 올해 어떤 타겟을 좀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아니 국가 이제 어떤 경제 차원에서 계속 맞물려서 이제 경기 그 위축과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의 비즈니스 과제가 계속 회사 내에서는 이제 그런 쪽에서 이 메가딜 줄어드는 메가딜 어떻게 해서 이런 새로운 산업군에서 산업 다각화해서 수요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새롭게 인수하는 회사들 쪽의 솔루션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다가 이렇게 그 셀링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그 인터널 미팅, 워크샵
뭐 주말까지 반납해가면서까지 굉장히 그 치열하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케팅 시장 전략 차원에서 보는 세 가지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영업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이제 새롭게 어떤 인수합병에서 만든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버전 업그레이드에서 나오는 솔루션들 이런 것들 어떻게 고객 비즈니스 쪽에 어떤 혁신이나 비용 절감 쪽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 그리고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부분 이제 하나의 측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D 쪽에서 이제 3D를 어떻게 전환을 시키는지 그쪽의 도메인들을 좀 많이 어드레스를 좀 많이 발굴을 하는 것들이 또한 두 번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랑도 좀 관련이 되는 부분 같은데 사실 저희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IoT라든지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 그다음에 3D 프린팅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월 저희가 가장 큰 행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10월에 저희 본사 최고 경영진들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을 주도하고 계시는 이제 본사의 이제 글로벌 인수합병과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주도하고 계시는 수석 부사장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3D 프린팅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인수합병으로 왜 3D 프린팅 하드웨어와의 어떤 좀 결실이 없냐라고 여쭤봤더니 좀 이렇게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고객들이 어떻게 소비하고 유통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랑 맞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교한 예로 저희가 아마존이랑 또 코업을 해서 3D 프린팅의 어떤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솔루션으로 또 저희 거를 제공을 해서 그런 어떤 간접적인 또 협업을 통한 연계 그런 비즈니스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에 진입이 힘들었던 신규 어떤 사업 분야, 산업 분야 쪽에 좀 많이 들어가 보는 시도를 좀 하는 한 해가 되지 않는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 B2B IT 소프트웨어 기업에서의 마케팅이란 뭐 제 개인적인 어떤 마케팅에 대한 뭐 정의나 이런 건 있습니다만 뭐 마치 성경과도 같이 미션은 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리드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수요 창출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의 어떤 뭐 개념상의 정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저희 마케팅의 롤이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이나 그다음에 현업에서 느끼는 우리 현업 그리고 고객에서의 현업. 요즘은 또 고객의 고객까지 또 이게 저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의 그런 간극들 그것들을 어떻게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솔루션에 관련된 밸류를 영어로 어떻게 아티큘레이션, 그러니까 명시화를 해서 알릴 것인지가 저희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마케팅 담당자들의 미션이자 어떤 행동의 어떤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굉장히 감명 깊은 말이었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보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여기 발표하면서 자기가 항상 나도 그렇지만 얘기를 하면서 나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하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제가 항공기 쪽을 갖다 수십 년 했는데 어느 날 딱 와서 항상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비행기란 나에게 뭘까? 어떤 날 딱 봐가지고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딱 비행기는 중력과의 싸움이다. 자기만의 어떤 때 이렇게 만날 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분들이 뭐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저기 엔치스 코리아의 김한석 이사님은 또 이제 2015년 전망을 해주시고 저희 질문 이제 CA
그 회사 오너에게 CA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무엇을 CA에서 대체 돈을 얼마큼 버냐 이걸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는 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단 그 장표 네. 좀 위에 올려주시고요. 예, 그렇죠. 지금 일단 엔시스 코리아에서 재작년, 또 작년 그리고 올해는 어떤 테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2년 전에 계속해서 나왔던 화두는 컨버전스입니다. 사실 뭐 다들 여기 뭐 PLM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마케팅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기술의 융합 또 그리고 트렌드의 융합은 되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뭐 기술로서 솔루션으로서 제공할 수 있을 때 어떤 기업의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3D 프린트 전문가분들도 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묶어줄 수 있을 때 정말로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하고 뭐 CA 기술이 묶여진다고 하면 그리고 각 모든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모든 제품이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돼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독일에서 그렇게 내세우고 인더스 4.0이라고 하는 게 벽이 하나 그겁니다. 그 기능이 어떤 특성이 나올 건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되려고 하면 각각의 기능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어떤 솔루션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컨버전스라고 하는 말로써 대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올해도 아마 엔시스는 컨버전스라는 화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엔시스 CA 솔루션들을 부가시켜 나갈 거고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뭐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것도 사실 이제 CA 툴들이 계속 발전되어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의 발전입니다. 컴퓨터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빨라질 수가 있었고요. 큰 빅데이터 처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클라우딩 시스템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엔시스도 클라우딩 기술을 이용해서 솔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이미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기능들이 올해 릴리즈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어떤 솔루션들을 개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보여지고요. CA 업계에서는 사실 제품 아까 뭐 질문을 해주셨지만 제품 그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CA가 정말 유용한 거는 어떻게 빨리 개발 프로세스 상에 그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의 솔루션을 묶어서 시스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CA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노력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5년 동안 CA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은 그겁니다. 고객들이 과연 만족할 수 있는가? 저희 CA 툴을 써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사실 어렵다고 한다면 CA 툴은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엔시스가 아니라 꼭 이 CA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때 정말로 CA 그 회사의 가치가 판명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IoT라고 하는 이러한 솔루션들이 아직은 규명된 것도 없고 어떻게 나갈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뭐 시작은 됐지만 아직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나갈 때 CA 툴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빨리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IoT 기술의 핵심인데요. 사물하고 무언가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CA 툴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한번 활용하셔서 정말 2015년도에도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나가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멋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대체 테클라의 그 최종 목적은 뭘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그 테클라 코리아 이전에 그 저희 모기업인 트림블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희 그 BIM 마켓, CAD 마켓에서 큰 화두는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서포트를 하는 필드 쪽으로 내려오는 에어리아가 있을 거고 필드 쪽에서 사용했었던 각종 측량 장비나 이런 것들이 BIM하고 연계돼서 다시 설계 에어리아까지로 올라가는 그 방향. 그래서 어떤 그 접점에서는 시제적인 이제 좀 그 전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저희 그 트림불사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 측량 장비나 GPS 장비들을 현장 그 시공 쪽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했었던 그런 장비와 그다음에 요즘 그 각각의 이제 M&A를 해가지고 구축되는 특히 이제 구조 쪽에 테클라 쪽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랑 현장하고를 수시로 그 오차 범위들을 한번 체킹을 하면서 시공 품질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테클라 코리아 입장에서는 올해 가장 그 주안으로 해줘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항상 어떤 그 솔루션을 델리버리를 하다 보면은 타겟이 항상 오너사냐, 뭐 시공사냐, 아니면은 데이터를 크리에이트 해주는 협력사냐,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분류가 돼 있었던 그 사항들을 지시서부터 오너사서부터 해서 제너럴 컨트랙터, 그 다음에 이제 협력업체까지 연결되는 전방위적인 그 일반적인 이제 생태계라고 해야겠죠. 그 데이터를 크리에이트를 해서 그 크리에이트 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어떤 건물을 만들어지고 그 건물을 오퍼레이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이클. 그래서 저희 트림불사는 DBO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디자인한 데이터를 크리에이트를 하고 그 데이터를 빌딩 쪽에다 빌드하는 데서 사용을 하고 그 데이터가 오퍼레이팅하는 데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한 토탈적인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화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코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쪽에 교육 쪽에 좀 더 저희들이 그 포커스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바로 저희 이 산업계 쪽에 연결이 돼서 요 근래는 보면은 대학이나 업계 쪽이 산학연으로 해가지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케이스는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서 3, 4학년 때부터 같이 하다가 그 학생들을 바로 이제 취업까지 가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생태계를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그 팀블러의 그 목적인 거죠. 예, 트림블의 트림블. BNC 디비전만요. 그 전체적인 건 아니고 빌딩 앤 컨스트럭션 쪽에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DBO 라이프 사이클의 전방위적인 솔루션을 프로바이딩을 하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비바 함상욱 전무님께서 이제 결론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 함인사님이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아비바의 힘이 뭘까? 그래도 아비바의 그 아까 조금 말씀하신 2D나 현장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 현장에 많이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에게 있어서 현장 경험이랑 그 지금 하고 있는 일과의 그 커넥션해서 네. 나의 그 아비바의 힘이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 50년 가까이 한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진출한 지로 따져도 한 1980년도에 이제 트라이번 전신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거의 한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욕을 먹다 보니까 30년을 내내 욕을 먹게 되면 왜 욕을 해요? 일단은 도와줬는데. 예, 그 커스터머 쪽에서의 어떤 그런 반응은 욕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욕을 해서 바꿀 그런 뭐 개연성이 없다 또는 뭐 희망이 없다 욕할 필요 없죠. 오케이 잘 왔으니까 뭐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욕을 먹고 거기에 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 한우물만 파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욕 먹는 걸 좀 즐긴다고 좀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마케팅하는 꿈이 아닙니까 이게 욕해도 정이 들어. 네, 참 정말 그 특히나 이 조선 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3D 이제 정말 3D 업종이죠. 네, 3D 업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다음에 서로 뭐 심지어는 뭐 멱살 잡아가면서 이렇게 쌓은 그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남다르다고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근무 연수가 좀 깁니다. 뭐 보통 뭐 저도 짧은 축에 드는데요. 아무튼 뭐 좀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근무 연수가 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커스터머 쪽에서 하면은 뭐 아부터 시작해서 뭐 소설한 거 딱 써서 갖다 드릴 수 있을 정도. 그러한 그 현장과의 어떤 그 소통이 저희의 최대 강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장구하게 썼습니다만은 뭐 이런 내용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이제 커스터머가 문자 왔는데요. 이제 밥 먹으러 갈 거니까 이제 그만 보겠다 하고 왔습니다. 이게 벌써 저녁 시간을 넘긴 것 같아서 여기서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고맙습니다. 예. 일찍 그다음에 이제 사장 제가 좀 미안한 게 우리 끝에 앉으셔가지고 이모 차장님이 제일 젊으셔서 할 수 없죠. 뭐 젊으시죠? 네. 그래서 뭐 젊으셔가지고 한번 또 사실 3D 프린터로 오늘 3D 프린터만 얘기해도 오늘 한두 시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끝에 앉아가지고 이제 별 얘기를 많이 못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2015년도에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그 한국 내에 3D 프린터의 성장 가능성을 약 50% 가량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성장되는 이유는 저가 프린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개발하고 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없어지는 회사도 많긴 하지만요. 이렇게 되면서 저가 장비들이 굉장히 그 시장에 많이 보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전에 이제 이 3D 프린터가 저희가 그 최초로 판매한 지가 벌써 저 미국에서는 한 24년 정도가 됐고요. 국내에서는 한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뭐 1호 장비가 2호 장비로 교체하는데 15년 된 장비로 교체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대기업들 위주로 혹은 정부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장비를 샀던 그 생태에서 지금 현재 생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장비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업체 두 곳의 그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세 곳이 돈을 모아가지고 3D 프린터를 사는 그런 일들까지 그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소규모 기업체 중에서는 뭐 저기 산 속에 물 좋은 곳에서 아이디어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거기다가 3D 프린터를 놓고 개발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하는 고객의 니즈에 의해서 3D 프린터를 찾아가는 형태로 이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장비가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재료 특성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산업용에서 기존의 그 디자인만을 보고 버렸던 것들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기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파트들, 그리고 이제 엔드 유저 파트라고 불리우는 그 실제 그 소비자한테 공급되는 제품. 그러니까 이거는 외형이나 뭐 기능성들은 배제할 수 있는 제품에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지그 앤 픽스처, 그런 그 테스트 파트를 보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 라인에 있어서 지그라든지 공구들, 그때 맞춤형 공구들을 그 생산 라인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지그 앤 픽스처들 분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여기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출시되는 저가형 프린터들이 굉장히 출시가 많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BIM 말씀하셨었고요. BIM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건축물 관련 그 이제 학교라든지 그 고객사에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은 항상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거는 데이터입니다.
어떤 CAD를 쓰느냐 혹은 건축물을 쓰느냐, 이게 다들 3D 프린터로 데이터만 넘기면 다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한 데이터, 그래서 3D 프린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보완하는 게 지금 올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컨버전스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진정한 컨버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 보완이라든지 서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노력하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음 장은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질문이 있어요. 이거 여기 회사에 3D 프린터 이쪽에 몇 년 하셨죠? 저는 프로토텍에서 7년 만근했고요. 이제 지금 예.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 작년에 3D 프린터가 이제 됐는데 그 전에는 뭐 래피드 프로타이핑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걸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하셨죠. 와이프가 당신 도대체 뭐하는 RP가 뭐야 도대체? 다른 사람들 물으면 다 모르는데. 그래서 작년에 3D 프린터라는 용어가 막 유행하기 전까지 와이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시면서 7년을 견디셨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3D 프린터를 판매한다고 해도 사실 큰 관심은 없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가공기의 일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저희 FDM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가공하는 방식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NC보다는 품질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류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직원들은 예전에 이제 뭐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할 때는 가공기의 일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외려 저희는 사실 그 3D 프린팅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나서 좀 싸구려 같은 느낌도 계실 거예요. 그런 느낌도 뭐 있고요. RM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사실은 되게 고급 품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이라는 그 용어에 맞춰가지고 장비들도 굉장히 이제 그 보편적인 장비들을 많이 출시를 하다 보니까 요구 사항들이 훨씬 많아지고 다양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3D도 처음에 나왔을 때 2D에서 3D 나오니까 이제 요구사항이 많은 것들, 이것들이 다 이제 욕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또 애정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거의 결론을 내리셨는데 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만족하고 여지껏 했던 그 어떤 그 전망보다도 좀 진지하고 좀 재밌게 했습니다. 다양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2015년에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굉장히 그 전망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뭐 중요한 거는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오셨으니까 서비스로 제가 하나를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자기 분야가 아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그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이제 12월 마지막 날에 이 용어가 나왔어요. 거의 막판에 그 이제 O2O라고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도 많이 만나고 고객에서 온라인의 솔루션도 뭐 공부하고. 근데 이제 그 오프라인 세대들 뭐 60세, 60세는 오프라인 세대고 또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온라인 세대고. 근데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60, 80 하는 사람도 페이스북 하고 그 요새는 초등도 요새 페이스북 들어와가지고 막 뭐 비행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전문가든 비전문가든도 결국 만나야 되는 게 옛날에는 오프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장벽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도 초등학생들이 마케팅 이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마케팅 이렇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좀 벽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그래서 잘 요걸 하시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의 세대가 오는 거고
또 그거를 야 나는 내 것만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은 또 사라져 버리는 거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과 다음 2016년에도 꼭 다시 나오셔 가지고 또 좋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CNG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